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를 연구하는 경영지도사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올해 출제된 시장조사론 기출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중회계 분석, 카이제곱, 독립성 검증, 군집 분석, 척도, 인과관계, 갱서비와 CLTE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요. 자, 먼저 재출제된 거를 살펴보면은요, 이 다중회계 분석 이거요. 2018년도에 출제됐던 다중회계 분석, 이때 이제 다중공천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괜찮은 문제다, 다시 한번 잘 살펴봐라 라고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거의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카이저급의 독립성 검증, 예, 이거 이때 다 출제가 됐던 내용이죠. 예, 예전 문제랑 거의 똑같은 문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군집 분석, 이 군집 분석은 요때도 출제가 됐는데 이때 출제됐던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계층적 군집 그리고 비계층적 군집 요거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때 출제됐던 거랑은 조금 다른 내용이 출제가 됐다. 그리고 척도도요. 이 척도의 유형은 이때도 출제가 됐고 뭐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 하나가 조금 최초로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또 출제가 된 게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인과관계 성립 조건 이거는 여러 번 출제가 됐죠. 이때도 출제가 되고 이때도 출제가 되고 그리고 인과관계 모형 세 가지 그게 이제 좀 최초로 출제가 됐고 그리고 갱서비하고 CLTE 요거는 최초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6문제 중에 이 그 논술 두 문제는 이거는 예전 문제랑 거의 똑같은 문제다. 예, 카이 제곱은 완전히 똑같은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중회계 분석도 이때 출제된 거랑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약술 문제는 한 반 정도는 거의 유사한 문제가 다시 출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6개 중에 4개 문제는 다시 출제가 됐다. 이래서 기출문제 잘 살펴보시라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장조사로는요, 이 소비자 행동이라든가 마케팅 조사보다 범위가 더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출제된 게 재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 예,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에 논술 문제로 다중회계 분석이 출제가 됐고 그때 다중공선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 문제가 상당히 괜찮으니까 꼭 다시 한번 잘 살펴봐라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예, 그거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 데이터 자체가 똑같아요. 이 뭐 그때 그 출제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 자체가 똑같은 데이터입니다. 이게 이학식의 SPSS 매뉴얼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데이터거든요. 어쨌든 데이터 자체가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거의 똑같은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문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예, 기억에서 미음에 들어간 값을 구하시오. 여기 평균 제곱이 주어졌죠. 예, 이 평균 제곱이라는 거는 제곱합 나누기 자유도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유도를 먼저 구하면 돼요. 이 자유도만 구하면 제곱합은 당연히 구해지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이 디귿, 예, 여기에 들어갈 자유도, 예, 회귀 변동의 자유도는 독립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3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잔차 변동의 자유도는요. 표본에서 독립변수 수를 빼고 거기서 마이너스 1을 더 빼는데 이게 결국 뭔 얘기냐 하면은 이 회귀 그 분석에서 추정할 모수가 뭐예요? 여기 지금 독립변수 3개죠. 그래서 회귀계수도 3개고 그리고 알파, 예, 이거죠. 그러니까 이 추정할 모수가 4개이기 때문에 표본에서 추정할 모수를 빼는 게 자유도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이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표본이 25개고 독립변수 수가 3고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잔차 변동의 자유도는 21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숫자는 21이고 그리고 얘 더하기 2 하면 이게 2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구해졌으니까 얘 곱하기 2 하면 기억 나오죠. 얘 곱하기 2 하면 기억은 이거고요. 얘 곱하기 2 하면 또 얘도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기억에서 미음까지 들어갈 숫자는 기억,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이게 들어가는 거고요. 니은이 얘가 들어가고 디귿은 얘, 리을은 얘, 미음은 얘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R제곱하고 수정된 R제곱 이거는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도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예. 어쨌든 똑같은 문제가 또 출제됐기 때문에 저기 설명을 생략하는 걸로 하고 예,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예, 그 통계 공부를 하면서 이 그 회계 분석 결과를 해석을 못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것도 뭐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도 벌써 여러 번 출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중공소성에 이거 2018년도에 출제됐던 문제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공차한계는 0.1 이하 분산 팽창 지수는 10 이상이면 다중공소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예, 공차한계 0.1 이하 분산 팽창 지수 10 이상이죠. 이거 보면. 예, 그래서 다중공소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된다. 그리고 여기 뭐 다섯 번째 문제, 다중공선성이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자, 요거는 요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마케팅 조사론이라고 하는 그런 교재에서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를 설명한 내용을. 그리고 뭐 여타의 통계학 관련된 교재에서도 이거를 따로 설명해 놓은 그런 내용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뭐라고 이거 답변을 할 거냐라고 한다면, 변수간 상관분석에서 독립변수가 각각 종속변수에 대해서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일 경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게 지금 변수간 상관, 그러니까 다중회귀 분석을 하면은요 변수간 상관 분석부터 먼저 나옵니다. 즉 이 표가 먼저 나와요. 쫙 분석을 하면 제일 먼저 이 표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변수간 상관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령과 동거 여부는 이렇고 연령과 교육기간은 이렇다. 그러니까 변수간 상관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원래 표에는 보면 여기 종속변수 있죠. 종속변수가 시청시간이죠. 시청시간에 대한 상관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동거 여부, 연령, 교육기간 요게 독립변수고 시청시간이 종속변수잖아요. 이 시청시간인 종속변수에 대해서 각각의 독립변수들이 다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독립변수가 전부 다 각각 종속변수와 연관이 있는 변수다라고 하면 이때는, 예, 다중건수성이 있다고 해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해서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다면은, 예, 다중공정성이 큰 문제가 안 될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비록 다중공정성으로 설명력이 낮다 나왔다고 해도 개별 변수가 종속 변수와 높은 상관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때는 다중공정성이 별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 여기 보면 연령하고 교육기간이, 예, 상관계수가 부의 상관계수가 높게 나오죠. 그리고 p-밸류도 0.011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연령과 교육기간 요 두 개는 공선성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요 두 개는 공선성 분석을 나중에 해봐야 되겠지만은, 하지만 연령도 시청시간과 높은 상관을 보이고 교육기간도 시청 그 시간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라고 하면 그때는 연령, 교육기간 모두 다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다중공선성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게 이제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예, 요게 결과가 다르게 나왔죠. 여기 나오는 결과하고 여기 나오는 결과하고 다르게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연령이, 예, 유의미하게 나왔고 여기서는 연령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다. 예, 이게 왜 서로 틀리냐? 예, 이거는 2018년도에 출제됐던 그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2018년도 기출문제 보시면, 예, 그게 왜 서로 다르게 나왔느냐? 예, 이 다중 분석하고 단순회귀 분석하고 왜 다르게 나왔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2018년도에 출제가 됐어요. 이거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출제된 거 보면은 좀 더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출제됐던 그 회귀 분석 그 문제가 아주 괜찮은 문제니까 꼭 한번 다시 잘 살펴보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요, 이거는 카이 제곱의 독립성 검증인데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그동안에 이 똑같은 문제가 두 번인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것도 30점짜리 논술로 두 번인가 똑같은 문제예요. 요 데이터만 서로 다르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은 이거는 뭐 문제없이 다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맨 마지막에 그 뭐지? 마케팅 관점에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시오. 그런데 뭐 여기까지는 예전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전 문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시오. 예, 전략적 시사점은 이거예요. 예,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라면 브랜드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연령대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 이건 정답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차적으로 뭐 10대는 A 라면을 제일 좋아하고 20대는 AB 라면을 동시에 좋아하고 30대는 또 B 라면을 좋아한다. 따라서 연령대별로 뭐 이렇게 해라라고 쓰면 되겠죠. 뭐 추가로 쓴다라고 하면 그렇게 뭐 추가로 써 주시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문제 자체가 예전에 출제됐던 문제랑 다 똑같은 문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똑같은 문제가 왜 계속해서 지금 세 번씩이나 출제가 되는지 저도 좀 그래요. 이 카이제곱 분석은 실무에서 별로 그렇게 많이 쓰는 분석이 아니거든요. 논문을 봐도 카이제곱 독립성 검증에 관련된 논문은 별로 없는데 자꾸 이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군집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 군집 분석이 한 3년 전에도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요거 그때 출제됐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계층적 군집화가 뭐고 비계층적 군집화가 뭐냐? 계층적 군집화는 이거는 아시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까운 대상끼리 서로 묶는 게 계층적 군집하고 비계층적 군집하는요. 연구자가 군집 수합을 미리 던져줍니다. 통상 어떻게 하냐면 워드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이게 분산을 이용한 결합 방법인데 이 워드법을 통해 가지고 몇 개가 묶일 거다라는 걸 미리 알아요. 먼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3개로 묶인다라고 하면 추가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군집 씨앗 3개를 던져줍니다. 그러면 이 떨어진 군집 씨앗에 따라서 컴퓨터가 알아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뭐 얘 섞고 막 이런 식으로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대상끼리 군집에 할당하는 방법으로 나오는 게 이게 케이민스 법이에요. 이게 비계층적 군집화입니다. 그래서 비계층적 군집화는요. 이 과정이 안 나옵니다. 컴퓨터가 시행착오로 막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정이 안 나오고 결과만 나와요. 그런데 얘네들은 과정이 다 나옵니다. 덴드로그램, 수직고드름 도표 이런 걸 통해서 과정을 다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계층적으로 군집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과정을 보여주는데 얘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막 여기 묶겠다 저기 묶겠다 하기 때문에 과정은 안 나오고 결과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겐직적 군집화의 한계점은 한 대상이 어느 군집에 소속되면 반드시 그러니까 그 군집에만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된다.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다. 반면에 비계층적 군집화는요. 여기 묶였다가도 또 여기 군집 씨앗이 떨어지면 여기가 더 가깝다 그러면 일로 막 이동하고 그래요. 그런데 계층적 군집화는 딱 정해져 있다. 그리고 아웃라이어가 제거되지 않는다. 특히 완전 결합법인 경우에는 이 아웃라이어가 큰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문제가 최초 군집수와 최종 단계 이건데 최초 군집은요. 이게 지금 케이스가 20명이죠. 20명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하니까 최초 대상인 20명이 각각 독립군집으로 출발합니다. 따라서 최초 군집수는 그냥 20명이에요. 20개가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는 20 빼기 1에서 19단계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요. 여기 보면 이게 사례가 나왔는데 요거는 지금 10명을 대상으로 군집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 분석이 어떻게 되느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이래서 총 9단계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군집이 묶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명을 대상으로 하면 9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단계, 그래서 군집화 일정표, 그래서 단계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단계를 봐도 총 1번에서부터 9단계까지 단계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10명을 대상으로 군집을 한다라고 하면 단계가 9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20명을 대상으로 했다니까 19단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덴드로그램이라는 거고요. 이게 군집화 일정표라는 건데 이 분석해보면 이 군집화 일정표에 19단계까지 쭉 나오게 될 겁니다. 20명을 대상으로 하면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 번째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척도 유형 네 가지. 이거는 그동안 여러 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는 걸로 하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이게 사실상 저는 가장 아리까리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장조사론 그동안에 출제된 것 쭉 보면은요. 답이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있고 저렇게 답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그동안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게 정답이냐, 사실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답을 딱 공개를 하면 그 의문이 그냥 해소가 될 텐데 정답 공개를 안 하잖아요. 정답 공개를 안 하고 또 뭐 행정소송을 들어가도 뭐 떼띠무지하게
제대로 뭐 이렇게 얘기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솔직히 저도 이게 정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요,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는 저 개인적인 판단인데, 이거는요, 연구 목적하고 분석 방법에 따라 가지고 명목으로 할 수도 있고 서열로 할 수도 있고 등간으로 할 수도 있어요. 비율은 아니죠. 일단 비율 척도는 딱 봐도 아닙니다. 비율은 아니기 때문에 비율은 제껴놓고, 자, 이걸 만약에 명목으로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범주화 시키면 돼요. 예, 그래서 무관심자, 관심자, 선호자, 매니자 이런 식으로 범주화 시켜가지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설문 가지고. 그 다음에 서열 척도를 한다. 이 선호 수위를 파악한다면은 그냥 순서만 파악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서열 척도로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순서 이거를 가장 선호하고 두 번째 이거, 세 번째 이거, 네 번째 이거다라고 순위만 파악한다라고 하면 서열 척도로 분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요, 등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등급화를 시키면 등간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번이면은 무관심 1점, 2번이면 관심 2점, 3번이면 관심 3점, 4번이면 관심 4점 이래가지고 1, 2, 3, 4로 해가지고 이거를 등간으로 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 세 가지 척도 모두를 다 활용을 해가지고 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문제로만 가지고 본다면, 물론 이제 연구 목적이 뭐고 분석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거는 무슨 척도다라고 제시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것만 가지고 본다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참고적으로 이게 다른 사이트 이제 뭐 카페에 나온 정답을 보니까 이제 이거다, 정답은 이거다라고 그렇게 그 답변을 해놨는데, 그 사이트 보니까 예,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분석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저라면 얼마든지 이걸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료 조정이죠. 자료 조정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저도 이게 과연 뭘 진짜 물어보려고 한 건지, 그리고 정답이 뭔지 좀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바람직한 중심 경향치, 이거 대표값을 의미하는 건데, 만약에 이걸 명목으로 한다 그러면 최빈값이 되겠죠. 서열로 한다 그러면 중앙값이 될 건데, 중앙값을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게 가장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중앙값이 될 수도 있지만 몇 번이라고 나올 수는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정확하게 중간값을 계산할 수 없고 그냥 대신 최빈값, 이걸 최빈값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등간이다라고 하면, 등간이면 이런 식으로 점수를 준다라고 하면 평균값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평균값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조사론 문제를 보면 요것도 답이 될 수 있고 저것도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그동안 여러 번 출제가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답을 다 써라라고 나는 그동안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다 썼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뭐 이거다라고 했는데 만약 이게 아니라 이거다라고 해버리면 그때는 그냥 무조건 빵점 처리돼 버리는 거잖아요. 일단 무조건 답을 다 쓰고 나면은 뭐 답이 뭐라고 해도 그나마 몇 점은 받을 수 있지만, 그냥 뭐 이거 하나 딱 했다가 답이 만약에 이거다라고 하면 그때 가면은 그냥 빵점 처리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아리까리 할 때는 무조건 다 써라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이거 세 개 다 썼을 거예요. 예, 저 같으면. 그리고 정답이 뭔지 지금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험이 다 끝나서 나중에 합격자 발표해도 정답이 뭐라는 걸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다른 사이트에서는 이거를 정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놨던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얼마든지 분석이 가능한 그런 척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는 예, 인과관계 성립 조건, 이거는 그동안 여러 번 출제가 됐었죠. 예, 이게 아마 작년에도 이게 출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거는 뭐 여러 번 출제가 됐으니까 생략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 종류 세 가지. 예, 보니까 이 단순 인과관계,
사실 이것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거 찾아봤어요. 도대체 인과관계 종류 세 가지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단순 인과, 예, 광고가 매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연속 인과 그래가지고 광고가 브랜드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 브랜드 인지도 때문에 매출이 올라간다. 이게 연속 인과관계다. 그리고 이제 구조적 인과, 예, 이거는요. 한 변수가 다른 변수 이렇게 얘가 얘에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얘에 의해서 생겨난 내생 변수가 있고 외생 변수가 있고 조절 변수, 매개 변수 등에 의해서 또 다른 즉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건데 이런 식으로 얘도 영향을 미치고 얘의 매개 효과에 의해서도 영향을 미친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조절회기는 또 얘 때문에 영향력의 크기가 변하는 거죠. 이것도 구조가 될 수가 있고요.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여기서 내생 변수라는 게 이제 구조 방정식에 나오는 내생 외생 변수가 구조 방정식에 나오는 변수인데요. 일종의 요인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인 이런 이 구조적인 관계에 의해 가지고 이런 요인이 발생하고 이 구조 방정식에서는 요인을 내생 변수라 그래요. 이 내생 변수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 또는 여기서 영향을 주는 외생 변수에 의해서 얘 영향을 주는 외생 변수 외부에서 생겨나서 영향을 주는 것도 구조 방정식은 전부 다 외생 변수라 그럽니다. 얘에 의해서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3의 변수에 의해서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구조적인 인과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상 구조 방정식 모형을 보면 이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 구조 모형들이 나오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구조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조절 회귀도 이것도 구조적 인과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종류 세 가지는 요렇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예.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교재에서 제가 이걸 본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마케팅 조사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조사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교재에서 인과관계 종류 세 가지를 쭉 써놓은 채설 교재도 제가 못 본 것 같고요. 이학식 교재도 못 본 것 같아요. 나머지 이훈영 교재라든가 이훈영 교재 같은 것도 이훈영 예 그리고 이 또 누군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런 여러 제가 교재를 여러 개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교재에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 요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갱서비하고 CLT 예, 요것도 아마 연습을 다 해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수십 명 보통 50에서 80명을 일정 장소에 모여나면 서베이 형식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기술조사가 갱서비입니다. 비밀 유지가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대규모 서베이보다는 시간 비용이 절감이 되죠. 그리고 복잡 난해한 다양한 설문도 가능하고 각종 보조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문과 양질의 자료 수집이 가능한 게 갱서베이. 그래서 갱서베이 실제로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신제품 조사할 때 갱서베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단점은 뭐냐? 예, 대표성 있는 수십 명의 응답자 모집이 어렵죠. 그리고 조사에 적합한 시설과 보조물 확보가 어렵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하다라는 게 단점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교재에. 그리고 CLT는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하는 건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서 간이 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조사하는 방법이다. 짧은 시간에 간단한 내용으로 신속한 조사가 가능해요. 때문에 간단한 제품이나 광고를 평가한다 또는 간단한 의식 조사 등에 적합한 방법이 CLT고요. 당연히 지나가는 사람 편의 표본 추출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에디팅을 동시에 수행해야 돼요. 그리고 응답자가 떠난 후에는 추가 질문이나 설문지 시정이 불가능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 갱서베이하고 CLT, 갱서베이하고 대규모 서베이, 갱서베이하고 그다음에 표적 집단 면접 이거에 각각의 차이점들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것도 어렵지 않게 답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올해 출제됐던 기출문제 살펴봤는데요. 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척도에서 이 척도를 뭐로 볼 거냐, 명목으로 볼 거냐, 서열로 볼 거냐, 등간으로 볼 거냐. 이거가 조금 좀 아리까리한 문제고 전 지금도 그 정답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출제됐던 그 문제가 다시 재탕으로 출제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시장 조사로는요 범위가 상당히 좁습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조사 방법론도 딱 정해져 있고 통계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도요 사실 통계 분석하는 거는 30개가 넘지만은 시험에 나오는 분석은요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계속해서 다시 살짝 바뀌어가지고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벌써 이 똑같은 문제가 3번이나 출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다중이기 분석도 그동안 여러 번 출제가 됐는데 올해 출제된 다중이기 분석은 2018년도에 출제됐던 그 문제랑 데이터 자체가 똑같은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기출 문제 잘 살펴보시기만 하면 사실상 시장 조사로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전략 과목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통계 문제가 이제 계속 출제가 되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예, 올해 출제됐던 2024년 시장 조사론 기출 문제 살펴봤습니다. 시청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